안녕하세요. 더 선명한 텍스의 민규태 세무사. 박정준 세무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체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저희가 이제 하는 일이 세금을 이제 정상적으로 신고를 해드리고 정확하게 납부를 하는 걸 도와드리는 일을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좀 체납이라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나오곤 해요. 이제 세무사님께서도 이제 네. 세무사에서 근무하실 때 체납과 관련된 그런 업무들을 조금 처리를 하셨었나요? 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국세청에서 근무를 하다가 지금 세무사를 하고 있어서 예전에 이제 국세청에서 근무할 때 사실은 국세청은 아무래도 이제 국세를 징수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사실은 그 체납의 업무가 사실 그 조직 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업무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민원도 제일 많이 발생하기도 하고 뭐 주요 업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뭐 아무래도 체납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파산을 하거나 이제 사업이 많이 어려우신 분들이 주로 그렇게 되시는데 뭐 대출이라던가 이런 채권들 같은 경우에는 파산이나 회생 신청을 하면 없어지는 반면에 조세 체납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도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으로 나 회생했고 아니면 파산했고 하면서 다시 이제 찾아오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사실 안타깝게도 이제 조세 채권에 있어서는 이제 그런다고 해서 이제 사라지지는 않고요. 오히려 이제 다만 이제 이제 회사에 인가 결정이 난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이제 그 이후에 뭐 발생되는 조세 채권에 있어서는 순위권에서 밀린다거나 그런 것은 있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조세 채권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이제 정상적으로 성립한 납세 의무 같은 경우에는 이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납세자의 상황에 따라서 너무 어렵거나 이제 아예 납부할 여력이 없는 경우에는 뭐 이런 것에 대한 면제라든지 그런 제도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것과 관련돼서는 혹시 따로 제도가 없을까요?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체납이 발생하는 이제 납세자들의 경우 대다수는 이제 회사가 망했다 아니면 사업이 이제 망했다 그런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납부하실 여력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따라서 체납이 발생되면 이제 국세청에서는 당연히 그 세금을 징수하려고 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징수가 안 되는 케이스가 꽤 많고 그런 경우라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계속 그 체납자로 남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또 그 납세자가 다시 구제받을 수 있는 상황이 없기 때문에 법에서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러한 체납들을 뭐 없애준다거나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뭐 징수권 소멸시효 뭐 이런 단어로 표현합니다. 그러면 그 징수권 소멸시효라는 거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국세에서 부과가 되고 이제 세금이 확정이 되었는데 고지가 된 상태에서 그 돈을 국가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제 징수를 하려고 하겠지만 그 징수를 평생 할 수는 없으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 시효를 완성시켜서 체납을 없앤다는 의미가 되고요. 일반적으로 징수권 소멸시효는 5년이기는 한데 그거는 이제 지금은 국세 기준으로 해서 국세가 5억 이상이면 이제 10년으로 늘어나 있고요. 5억 미만의 이제 체납의 경우엔 이제 뭐그 소멸시효는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 5억이라고 말하는 건 단지 국세 본세를 기준으로 얘기하고요. 왜냐하면 체납이 되게 되면 계속 이제 가산금이 붙게 되니까. 근데 가산금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당초에 고지됐던 국세를 기준으로 해서 그 5년인지 10년인지를 정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미 이제 성립한 납세 의무가 시작되고서 5년 또는 10년이 지나면 무조건적으로 납세 의무가 소멸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요, 이제 소멸시효가 만료가 되는 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어쩔 수 없이 체납자가 된 사람이 평생 이제 체납자로 살아가는, 그러니까 그거를 다시 제기의 방법을 제기를 할 수 없게끔 할 수는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그거를 이제 납세자 입장에서 소멸시효 완성이라는 것들을 하게 되는데요. 다만 이걸 악용하게 되면 5년이나 10년이 지나서 악용하게 되면 반대로 이제 악덕 체납자가 그것을 이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재산이 있는가 없는가, 만약 재산이 있다면 압류나 뭐 교부 청구를 통해서 그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고, 만약에 그 압류 뭐
그 압류나 교부 청구 등 그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평생 그 체납이 계속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납세 의무가 성립이 되고 혹여라도 그 와중에 이제 압류라든지 뭐 체납 처분 같은 뭐 납세 의무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사유가 발생한다면 이제 기간이 멈추는 거란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 이렇게 소멸시효의 중단이 되는 사유들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국세기본법에 보면 이제 소멸시효 중단 사유를 네 가지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지, 그다음에 독촉, 그다음에 압류, 그리고 교부 청구 이렇게 정도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뭐 고지야 고지서를 받고 체납이 발생하니까 큰 의미가 없을 것이고 체납이 되면 바로 독촉장이 나오거든요. 물론 독촉을 다시 할 수 있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지는 않아서 고지랑 독촉은 뭐 크게 그 의미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결정적으로 이제 이 소멸시효들이 중단해서 실무적으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들은 압류가 된다거나 그 다음에 교부 청구가 되는 사안들이 제일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압류나 교부 청구가 일어나게 되면 어떤 절차로 이제 재산을 처리하게 되나요? 세무서에서? 일단 압류의 경우에 압류를 하고 나서 일단 납세자에게 이제 압류 통지서를 보내겠죠. 그리고 이제 재산 채무자에게 그 압류의 통지서가 송달이 되면 이제 압류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데 참고로 그 압류 통지서가 나는 압류 통지서를 받지 못했다. 체납자가 압류 통지서 받는지 여부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가 압류하는 재산에 대한 그걸 갖고 있는 제3채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 예를 들면 부동산이라고 하면 등기소가 될 것이고 뭐 예금이라고 하면 은행이 될 건데요. 그 제3채무자가 그 압류 통지서를 받게 되면 그 압류 효력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제 간혹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거는 상관이 없는데 일단은 압류를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그 체납자에게 그 압류의 내용에 대해서 전달을 하고 그리고 이거를 추심을 한다거나 공매를 진행하겠다라는 의사를 표력을 합니다. 이제 그래서 그 강제 집행을 하게 되면 부동산의 경우에는 공매를 진행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예금이나 이제 금융채권 같은 경우는 추심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다만 이제 아까 또 하나 다른 케이스로 이제 교부 청구의 경우엔 교부 청구는 압류는 아니고요. 이제 이미 내가 압류하려는 재산이 다른 데서 압류가 다 되어 있어서 그리고 경매가 진행 중이거나 하는 경우에 물론 압류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뭔가 강제 집행이 진행되고 있으니 나도 이거에 채권에 참여하겠습니다라고 해서 국세에서 나도 그 돈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교부 청구가 있는데요. 그거는 말 그대로 그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서 그 강제 집행이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서 저도 돈 주십시오 하고 청구하는 거니까 뭐 그러면 이제 그 결과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제 배당을 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내가 체납액을 다 납부할 수 없을 만한 작은 재산만 가지고 있어도 세무서에서 이걸 압류하게 된다면 저는 영원히 이런 소멸시효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건가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뭐 사실 재산이라고 하는 게 정말 한 푼도 없기는 쉽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들이 있다 보면 그것들에 대해서는 그것까지 압류하면 이건 너무 가혹하다. 그래서 법에서 이제 압류를 금지하고 있는 재산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아까 예금 같은 경우에 이제 예금 잔액을 통틀어서 185만 원이 이하가 되면 그 예금은 압류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보험금 중에서도 뭐 만기환급금이나 회합환급금이 150만 원 이하인 보험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압류하지 못하고 뭐 급여의 일부, 뭐 필수적인 급여 이런 것들은 압류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이제 체납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이제 재산만 있는 경우에는 압류를 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 세무서 쪽에서 이런 걸 다 파악을 해서 이런 압류할 수 없는 재산들 이런 걸 다 분류해서 압류를 하는 건가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체납자에 대한 재산을 조회해서 어느 정도 확인을 하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 사실 뭐 부동산의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데 일단 그 예금 채권이나 보험 채권 같은 경우는 각 이제 그 금융기관별로 별도로 정보를 주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얼마가 남아있다, 이거 얼마의 실익이 있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압류 금지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뭐 이제 몰라서 국세청에서도 그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서 압류가 되는 경우도 왕왕 있긴 합니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이제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을 내가 압류를 당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구제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은 납세자가 알아야겠죠. 납세자가 그 상황 체납이 됐을 때 내가
이제 압류를 알아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압류가 되면 압류 통지서가 체납자에도 나가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받은다면야 본인이 내가 어떤 재산들이 압류가 되어 있다라는 걸 아니까 그걸 보고 이거는 압류가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간혹 사실은 이제 체납자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금 삶이 어렵다 보니까 이제 송달이 잘 안 되는 경우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 사실을 파악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뭐 세무서에서 확인해서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그런 경우보다는 결국은 내 권리를 직접 찾아야 되는, 그러니까 그거를 뭐 세무서에 확인한다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이게 압류가 해제가 되거나 혹은 압류가 금지가 되는 재산인지는 파악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당연히 납세의 의무는 이제 정직하게 이제 성실하게 수행을 해야겠지만 방금 말씀 주신 것대로 법의 테두리 안에서 내가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하면 잘 찾아서 이런 것들을 지키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런 채납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더 유익한 세금 지식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